수진아, 내가 낳을 아이에 대해 계시가 내려왔다. 어느 날 고모가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광기 어린 빛이 서려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이는 악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하셨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드시 정화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어.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뱃속의 태민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이었죠.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고모는 집안의 실권자였어요. 남편 재혁은 고모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만들던 목걸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 손가락으로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태민이라는 글자가 촛불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모가 갑자기 병원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주님께서 추천하신 병원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다니는 병원이 좋은데요. 안 돼. 반드시 그 병원에서 나아야 해. 고모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차가움이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이미 종교에 물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 재혁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고모님 말씀이 맞을 거야. 우리가 뭘 알겠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병원을 바꾸라니. 고모님을 믿어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재혁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저 고모의 눈치를 보며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 속의 태민이가 평소보다 자주 움직였습니다. 마치 불안한 제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태민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였어요. 평소에는 평화롭게 느껴지던 그 바다가 그날은 왠지 무섭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교주 정명수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수진 씨, 당신의 아이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준비요? 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완성했어요. 작은 펜던트에 태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구슬들이 촛불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어요. 태민아,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엄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란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자 고모의 이상한 요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모가 한 번 바꿨던 병원을 또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교주님께서 다른 병원을 추천해 주셨다. 고모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처음에 다녔던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안 돼. 반드시 그 병원에서 나아야 해. 고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제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재혁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허실이었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병원을 바꾸라니. 고모님 말씀을 따르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 고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믿업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뱃속의 태민이가 평소보다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도 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태민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 3시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재혁이 허둥지둥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태민이를 위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얘야, 곧 만날 수 있겠구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픔 속에서도 설렘이 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산모의 진통이 심하네요. 바로 분만실로 들어가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목걸이만은 잃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기의 심장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전신 마취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신 마취요. 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들린 마지막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마취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네. 마지막 말을 하려 했지만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이가 죽었을 리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냉정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남편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아, 뭔가 말을 해봐. 우리 아기는 어딨어? 조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제 가방은 어디 있어요? 아기를 위해 준비한 목걸이가 들어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얼렸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목걸이도 사라져 있었어요. 태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소중한 목걸이가요.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그건 제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처분했어. 필요 없으니까. 고모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도 잃고 아이를 위한 선물도 잃었어요.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끝없이 울었어요. 태민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빈 공간만 메아리 쳤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에야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거든요. 부인, 그날 밤에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럼 제 아기는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아요. 부인이 수술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상한 차 한 대가 병원을 떠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럼 고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왜요? 대체 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고모는 의료진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거짓말을 시켰던 거죠. 가족 사정상 입양을 보내겠다고 말하면서요. 종교적 이유는 숨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속였던 거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진실을 몰랐어요. 단지 제 품에서 영원히 사라진 아이를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태민이와 함께 사라진 목걸이도요. 아이를 잃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집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매일 밤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엄마.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크게 열리더니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이리 와.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교주 정명수가 직접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 그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수진 씨, 당신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 교단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저를 죄인 취급하는 걸까요? 악한 기운을 가진 아이를 낳으려 했던 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제 아이를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구원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교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군요. 전경 씨, 이 집에 계속 이 사람이 있으면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교주가 고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모의 눈빛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광신도의 눈빛이었어요. 그래, 너 때문이었구나.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집안이 계속 불행했던 건 다 수진이 너 때문이야. 고모님, 무슨 말씀을? 제가 당황해서 말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너는 사탄의 앞잡이야. 고모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탄의 앞잡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아이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악마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이 성스러운 집에서 당장 나가! 고모의 외침에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재혁아, 저는 남편을 향해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뭔가 말 좀 해봐.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재혁은 고모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이미 변해 있었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낯설었어요. 악한 기운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를 악한 기운이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도 잃고 이제는 남편마저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교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악한 것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니까요. 고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고모님, 제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다른 친척들도 모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더러운 것이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고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 앞에서 인간적인 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경 씨,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기운이 이 집에 머물면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네, 교주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모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저를 없애버릴 물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교주가 나간 후 집 안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1시간 안에 나가라. 고모의 마지막 통고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옷을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한 예비 엄마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고모와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재혁아,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해서요. 하지만 재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다는 듯이요. 어서 나가.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한때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둥지라고 생각했던 집이 이렇게 차갑게 저를 밀어내는 거였어요. 밖은 추웠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서울행 기차를 탔을 때 저는 정말 빈손이었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 걸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모든 사람이 갈 곳이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역 대합실에서 보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가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신문 광고를 보고 강남에 지하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정말 적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반 정도는 땅에 묻혀 있어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았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경력이 전혀 없으시구나. 우리는 경력직만 뽑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겨우 일자리를 구했어요. 강남의 작은 액세서리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임시직이니까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공장장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작은 부품들을 조립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가락이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태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빈 공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몇 년이 지나서 조금씩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즈음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홍대 근처의 수제품 가게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수진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가게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진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특히 목걸이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태민이를 위해 만들던 그 목걸이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사장님, 수진 씨가 만든 목걸이가 또 매진됐어요. 동료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목걸이를 특히 좋아했어요. 이 목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 손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태민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목걸이에 담겨 있다는 걸요. 몇 년 더 지나서 용기를 내어 독립했습니다. 홍대 앞에 작은 공방을 차린 거였어요. 태민의 소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만나지 못한 아이, 태민을 위한 소원이 담긴 곳이었죠. 공방은 작았지만 정말 예뻤어요. 벽에는 제가 만든 목걸이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에서는 손님들과 함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 목걸이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젊은 여자분이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같이 만들어봐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도 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사진 올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만든 예쁜 목걸이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SNS도 시작했어요. 소원을 담은 수제 액세서리라는 컨셉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공방도 조금씩 커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혼자 공방에 앉아 있으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민아, 너는 어디에 있니?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방에서 목걸이를 만들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의 이상훈 PD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누군가 수진 씨의 이야기를 귀띔해줬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제보를 받다가 수진 씨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저와 관련 있는 사람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라다가 한국에 돌아온 의사 선생님인데 자신의 출생 비밀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분 이름이 뭐예요? 이민호 선생님이에요. 본명은 태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상훈 PD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는 종교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귀띔해줬다고 했습니다. 홍대 앞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훈 PD와 대화를 하다 보니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30년간 혼자 품고 살았던 아픔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전에 통화로 수진 씨와 관련 있어 보이는 분이 있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에 돌아온 의사 선생님인데 자신의 출생 비밀을 찾고 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이민호 선생님이에요. 본명은 태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민.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눈매는 제 역을, 미소는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엄마의 직감이란 게 있는 법이니까요. 키가 크고 의사다운 품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외로운 표정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옥구슬과 은실로 만든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직접 만든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태민이라고 새겨진 작은 펜던트까지 그대로였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니인가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태민아, 30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제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오랜 시간 찾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민호는 미국에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입양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출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세월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훈 PD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경 고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이비 교주 정명수가 사기범으로 체포되면서 충격을 받은 고모는 교주를 직접 만나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당시 고모는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자 그 공허한 마음을 사이비 종교에 의지했던 거였어요. 민호야, 고모님도 피해자였어. 용서해주자.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모가 의료진에게 거액을 주고 저를 속였던 거였어요. 아이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입양을 보낸 거였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 공방을 확장해서 종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호는 의사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훈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30년 되찾은 희망이 방영된 후 우리는 정식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정말 많은 종교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 여성에게 작은 팔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30년 전 빼앗긴 제 아이를 되찾았고, 이제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민이와 함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